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주변에 마치 자신만의 견고한 성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사람 때문에 깊은 좌절감이나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상식적인 현실 인식이 전혀 통하지 않아 결국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단단한 껍질 속 세계, 나르시시즘의 심리적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치유와 깨달음의 빛을 전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명료함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은 치료될 수 있는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하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NPD는 현대 심리치료가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아주 완고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저의 오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치료가 가능하다면 어떤 핵심 요소들을 건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역설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과 그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첫 번째 핵심 좌표는 바로 분열입니다. 한국말로는 흑백 논리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즉 사람, 상황, 제도,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완벽하게 선한 것과 절대적으로 악한 것 단 두 가지로만 구분하는 극단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그들에게 회색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왜 일어날까요? 대부분 혼란스럽고 모순된 양육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 아이는 부모로부터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받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는 정말 특별해, 너는 신의 선물이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완벽해 라는 극단적인 칭찬과 이상화를 경험합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기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최고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지만 그 정도가 훨씬 극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너는 끔찍해,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는 식의 직접적인 비난이나 혹은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끔찍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한 아이에게 동시에 쏟아질 때 아이의 내면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현실 자체가 자신을 파괴하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결국 아이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면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자기 자신을 신처럼 위대한 나와 악마처럼 끔찍한 나라는 두 개의 비현실적인 초자아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흑백의 틀에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과의 첫 번째 단절 지점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두 번째 핵심 좌표인 망상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망상을 넘어 해리성 정신증의 한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실제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끊임없이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현실을 왜곡하고 편집하여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즉 자신만의 망상적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좌표는 과대성입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거창하고 과장된 모습을 보일까요? 이는 내면에서 벌어지는 두 초자아의 끔찍한 싸움 때문입니다.
나는 위대하고 특별하다는 목소리와 나는 끔찍하고 가치 없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충돌하며 극심한 불안을 유발합니다. 흔히 나르시시스트를 과대형과 취약형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이 과대성과 취약성의 주기를 오갑니다. 끔찍한 나라는 부정적 초자아가 활성화될 때 그들은 극도의 취약성을 경험합니다. 이 고통은 단순한 우울감이나 자존감 하락의 차원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붕괴되는 듯한 죽음의 공포, 완전한 파멸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삶은 자신이 끔찍하다는 증거가 될 만한 모든 데이터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불안한 전투의 연속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나, 즉 어떤 점은 좋고 어떤 점은 부족한 보통 사람으로서의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경이롭고 완벽한 나 아니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위대하다는 망상에 필사적으로 기댑니다. 이 망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시나리오를 조작하고 상황을 통제하며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해줄 피드백을 최대한으로 얻어내려 합니다.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며 거짓 현실을 만들고 그것이 진짜 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네 번째 좌표는 그들이 일종의 사이비 종교의 교주이자 신도라는 점입니다. 그 종교의 신은 바로 자기 자신, 더 정확히는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 자아입니다. 이 거대하고 망상적인 거짓 자아는 마치 고대의 파괴적인 신, 몰렉처럼 끊임없이 인간 재물을 요구하는 탐욕스러운 존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에는 이 재물을 삼키려는 거대한 아가리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불 속에 던져 재물로 바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그 재물이 되어 잡아먹힐 것이라는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끔찍한 나라는 내면의 악마로부터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타인을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기만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조차도 상대를 제물로 묶어두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다섯 번째 좌표는 거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현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 그들 자신이 부모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에는 항상 관객이 필요합니다. 관객이 박수를 쳐줄 때, 그리고 부모가 그 반사된 영광을 누릴 때만 자신의 가치를 느끼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직접 사랑할 수도, 당신을 직접 사랑하는 데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순수한 사랑을 표현할 때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극심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어른 대 어른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그들은 자신의 통제권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과거 자신에게 행해졌던 일을 당신에게 그대로 반복합니다. 즉, 당신을 도구화하고 대상화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는 사랑이 부재하고 친밀감을 혐오하는 세계입니다. 진정성이나 취약함은 그들에게 사치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일곱 번째 좌표는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껍질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 특히 모순된 메시지가 주는 인지 부조화를 피하기 위해 이 단단한 껍질 속으로 후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껍질 안에서는 오직 너는 위대하고 특별하다는 긍정적인 초자아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이 거짓 자아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그 정보를 즉시 부정하고 왜곡하고 삭제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들과 진실을 놓고 씨름하려 할 때마다 대화가 겉도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분명 이렇게 말했잖아, 우리 이렇게 약속했잖아 라고 말해도 그들은 아니, 그런 적 없어 라고 태연하게 답합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당신을 향한 가스라이팅은 사실 그들 자신을 향한 거대한 가스라이팅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당신 역시 그 미친 껍질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들은 결코 현실의 당신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내재화된 대상으로서의 당신과만 상호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상태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치료를 통해 그들의 핵심 신념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흑백 논리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세상과 자기 자신이 그저 평범할 수 있다는 것, 천사도 악마도 아닌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재학습시켜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세상이 사실은 안전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경험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는 그들의 모든 방어 기제가 바로 그 껍질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껍질이 깨지는 순간 그들은 어린 시절의 그 끔찍한 파멸감을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그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기에 그들은 결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껍질에 균열을 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종교적 신념의 변화, 임사체험, 혹은 강력한 영적 경험과 같이 기존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을 겪은 후에 변화하는 극소수의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을 촉발하여 새로운 회로를 만들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변하고 싶다는 의지만으로는 수십 년간 견고하게 쌓아올린 이성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주변에서 이 거짓 현실을 지지하고 유지시켜주는 플라잉 멍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을 받아 피해자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순진해서 속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상황을 즐기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내면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이 여정의 목적은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작동 방식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왜 그토록 상처받았는지 깨닫고 더 이상 그들의 혼란스러운 세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단단한 껍질 속에 갇힌 현실을 보지 못하는 존재와 마주했을 뿐입니다. 부디 이 알미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건강한 관계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주변에 마치 자신만의 견고한 성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사람 때문에 깊은 좌절감이나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상식적인 현실 인식이 전혀 통하지 않아 결국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단단한 껍질 속 세계, 나르시시즘의 심리적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치유와 깨달음의 빛을 전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명료함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은 치료될 수 있는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하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NPD는 현대 심리치료가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아주 완고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저의 오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치료가 가능하다면 어떤 핵심 요소들을 건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역설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과 그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첫 번째 핵심 좌표는 바로 분열입니다. 한국말로는 흑백 논리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즉 사람, 상황, 제도,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완벽하게 선한 것과 절대적으로 악한 것 단 두 가지로만 구분하는 극단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그들에게 회색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왜 일어날까요? 대부분 혼란스럽고 모순된 양육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 아이는 부모로부터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받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는 정말 특별해, 너는 신의 선물이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완벽해 라는 극단적인 칭찬과 이상화를 경험합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기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최고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지만 그 정도가 훨씬 극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너는 끔찍해,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는 식의 직접적인 비난이나 혹은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끔찍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한 아이에게 동시에 쏟아질 때 아이의 내면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현실 자체가 자신을 파괴하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결국 아이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면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자기 자신을 신처럼 위대한 나와 악마처럼 끔찍한 나라는 두 개의 비현실적인 초자아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흑백의 틀에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과의 첫 번째 단절 지점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두 번째 핵심 좌표인 망상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망상을 넘어 해리성 정신증의 한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실제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끊임없이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현실을 왜곡하고 편집하여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즉 자신만의 망상적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좌표는 과대성입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거창하고 과장된 모습을 보일까요? 이는 내면에서 벌어지는 두 초자아의 끔찍한 싸움 때문입니다. 나는 위대하고 특별하다는 목소리와 나는 끔찍하고 가치 없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충돌하며 극심한 불안을 유발합니다. 흔히 나르시시스트를 과대형과 취약형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이 과대성과 취약성의 주기를 오갑니다. 끔찍한 나라는 부정적 초자아가 활성화될 때 그들은 극도의 취약성을 경험합니다. 이 고통은 단순한 우울감이나 자존감 하락의 차원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붕괴되는 듯한 죽음의 공포, 완전한 파멸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삶은 자신이 끔찍하다는 증거가 될 만한 모든 데이터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불안한 전투의 연속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나, 즉 어떤 점은 좋고 어떤 점은 부족한 보통 사람으로서의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경이롭고 완벽한 나 아니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위대하다는 망상에 필사적으로 기댑니다.
이 망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시나리오를 조작하고 상황을 통제하며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해줄 피드백을 최대한으로 얻어내려 합니다.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며 거짓 현실을 만들고 그것이 진짜 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네 번째 좌표는 그들이 일종의 사이비 종교의 교주이자 신도라는 점입니다. 그 종교의 신은 바로 자기 자신, 더 정확히는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 자아입니다. 이 거대하고 망상적인 거짓 자아는 마치 고대의 파괴적인 신, 몰렉처럼 끊임없이 인간 재물을 요구하는 탐욕스러운 존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에는 이 재물을 삼키려는 거대한 아가리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불 속에 던져 재물로 바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그 재물이 되어 잡아먹힐 것이라는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끔찍한 나라는 내면의 악마로부터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타인을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기만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조차도 상대를 제물로 묶어두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다섯 번째 좌표는 거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현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 그들 자신이 부모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에는 항상 관객이 필요합니다. 관객이 박수를 쳐줄 때, 그리고 부모가 그 반사된 영광을 누릴 때만 자신의 가치를 느끼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직접 사랑할 수도, 당신을 직접 사랑하는 데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순수한 사랑을 표현할 때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극심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어른 대 어른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그들은 자신의 통제권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과거 자신에게 행해졌던 일을 당신에게 그대로 반복합니다. 즉, 당신을 도구화하고 대상화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는 사랑이 부재하고 친밀감을 혐오하는 세계입니다. 진정성이나 취약함은 그들에게 사치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일곱 번째 좌표는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껍질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 특히 모순된 메시지가 주는 인지 부조화를 피하기 위해 이 단단한 껍질 속으로 후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껍질 안에서는 오직 너는 위대하고 특별하다는 긍정적인 초자아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이 거짓 자아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그 정보를 즉시 부정하고 왜곡하고 삭제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들과 진실을 놓고 씨름하려 할 때마다 대화가 겉도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분명 이렇게 말했잖아, 우리 이렇게 약속했잖아 라고 말해도 그들은 아니, 그런 적 없어 라고 태연하게 답합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당신을 향한 가스라이팅은 사실 그들 자신을 향한 거대한 가스라이팅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당신 역시 그 미친 껍질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들은 결코 현실의 당신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내재화된 대상으로서의 당신과만 상호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상태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치료를 통해 그들의 핵심 신념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흑백 논리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세상과 자기 자신이 그저 평범할 수 있다는 것, 천사도 악마도 아닌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재학습시켜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세상이 사실은 안전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경험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는 그들의 모든 방어 기제가 바로 그 껍질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껍질이 깨지는 순간 그들은 어린 시절의 그 끔찍한 파멸감을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그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기에 그들은 결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껍질에 균열을 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종교적 신념의 변화, 임사체험, 혹은 강력한 영적 경험과 같이 기존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을 겪은 후에 변화하는 극소수의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을 촉발하여 새로운 회로를 만들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변하고 싶다는 의지만으로는 수십 년간 견고하게 쌓아올린 이성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주변에서 이 거짓 현실을 지지하고 유지시켜주는 플라잉 멍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을 받아 피해자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순진해서 속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상황을 즐기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내면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이 여정의 목적은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작동 방식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왜 그토록 상처받았는지 깨닫고 더 이상 그들의 혼란스러운 세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단단한 껍질 속에 갇힌 현실을 보지 못하는 존재와 마주했을 뿐입니다. 부디 이 알미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건강한 관계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주변에 마치 자신만의 견고한 성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사람 때문에 깊은 좌절감이나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상식적인 현실 인식이 전혀 통하지 않아 결국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단단한 껍질 속 세계, 나르시시즘의 심리적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치유와 깨달음의 빛을 전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명료함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은 치료될 수 있는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하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NPD는 현대 심리치료가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아주 완고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저의 오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치료가 가능하다면 어떤 핵심 요소들을 건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역설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과 그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첫 번째 핵심 좌표는 바로 분열입니다. 한국말로는 흑백 논리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즉 사람, 상황, 제도,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완벽하게 선한 것과 절대적으로 악한 것 단 두 가지로만 구분하는 극단적인 방어기제입니다. 그들에게 회색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왜 일어날까요? 대부분 혼란스럽고 모순된 양육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 아이는 부모로부터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받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는 정말 특별해, 너는 신의 선물이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완벽해 라는 극단적인 칭찬과 이상화를 경험합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기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최고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지만 그 정도가 훨씬 극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너는 끔찍해,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는 식의 직접적인 비난이나 혹은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끔찍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한 아이에게 동시에 쏟아질 때 아이의 내면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현실 자체가 자신을 파괴하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결국 아이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면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자기 자신을 신처럼 위대한 나와 악마처럼 끔찍한 나라는 두 개의 비현실적인 초자아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흑백의 틀에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과의 첫 번째 단절 지점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두 번째 핵심 좌표인 망상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망상을 넘어 해리성 정신증의 한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실제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끊임없이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현실을 왜곡하고 편집하여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즉 자신만의 망상적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좌표는 과대성입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거창하고 과장된 모습을 보일까요? 이는 내면에서 벌어지는 두 초자아의 끔찍한 싸움 때문입니다. 나는 위대하고 특별하다는 목소리와 나는 끔찍하고 가치 없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충돌하며 극심한 불안을 유발합니다. 흔히 나르시시스트를 과대형과 취약형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이 과대성과 취약성의 주기를 오갑니다. 끔찍한 나라는 부정적 초자아가 활성화될 때 그들은 극도의 취약성을 경험합니다. 이 고통은 단순한 우울감이나 자존감 하락의 차원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붕괴되는 듯한 죽음의 공포, 완전한 파멸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삶은 자신이 끔찍하다는 증거가 될 만한 모든 데이터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불안한 전투의 연속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나, 즉 어떤 점은 좋고 어떤 점은 부족한 보통 사람으로서의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경이롭고 완벽한 나 아니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위대하다는 망상에 필사적으로 기댑니다. 이 망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시나리오를 조작하고 상황을 통제하며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해줄 피드백을 최대한으로 얻어내려 합니다.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며 거짓 현실을 만들고 그것이 진짜 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네 번째 좌표는 그들이 일종의 사이비 종교의 교주이자 신도라는 점입니다. 그 종교의 신은 바로 자기 자신, 더 정확히는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 자아입니다. 이 거대하고 망상적인 거짓 자아는 마치 고대의 파괴적인 신, 몰렉처럼 끊임없이 인간 재물을 요구하는 탐욕스러운 존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에는 이 재물을 삼키려는 거대한 아가리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불 속에 던져 재물로 바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그 재물이 되어 잡아먹힐 것이라는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끔찍한 나라는 내면의 악마로부터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타인을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기만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조차도
상대를 제물로 묶어두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5번째 좌표는 거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현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 그들 자신이 부모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에는 항상 관객이 필요합니다. 관객이 박수를 쳐줄 때, 그리고 부모가 그 반사된 영광을 누릴 때만 자신의 가치를 느끼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직접 사랑할 수도, 당신을 직접 사랑하는 데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순수한 사랑을 표현할 때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극심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어른 대 어른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그들은 자신의 통제권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과거 자신에게 행해졌던 일을 당신에게 그대로 반복합니다. 즉, 당신을 도구화하고 대상화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는 사랑이 부재하고 친밀감을 혐오하는 세계입니다. 진정성이나 취약함은 그들에게 사치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7번째 좌표는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껍질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 특히 모순된 메시지가 주는 인지 부조화를 피하기 위해 이 단단한 껍질 속으로 후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껍질 안에서는 오직 너는 위대하고 특별하다는 긍정적인 초자아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이 거짓 자아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그 정보를 즉시 부정하고 왜곡하고 삭제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들과 진실을 놓고 씨름하려 할 때마다 대화가 겉도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분명 이렇게 말했잖아, 우리 이렇게 약속했잖아 라고 말해도 그들은 아니, 그런 적 없어 라고 태연하게 답합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당신을 향한 가스라이팅은 사실 그들 자신을 향한 거대한 가스라이팅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당신 역시 그 미친 껍질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들은 결코 현실의 당신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내재화된 대상으로서의 당신과만 상호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상태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치료를 통해 그들의 핵심 신념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흑백 논리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세상과 자기 자신이 그저 평범할 수 있다는 것, 천사도 악마도 아닌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재학습시켜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세상이 사실은 안전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경험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는 그들의 모든 방어 기제가 바로 그 껍질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껍질이 깨지는 순간 그들은 어린 시절의 그 끔찍한 파멸감을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그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기에 그들은 결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껍질에 균열을 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종교적 신념의 변화, 임사체험, 혹은 강력한 영적 경험과 같이 기존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을 겪은 후에 변화하는 극소수의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을 촉발하여 새로운 회로를 만들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변하고 싶다는 의지만으로는 수십 년간 견고하게 쌓아올린 이성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주변에서 이 거짓 현실을 지지하고 유지시켜주는
플라잉 멍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을 받아 피해자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순진해서 속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상황을 즐기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내면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이 여정의 목적은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작동 방식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왜 그토록 상처받았는지 깨닫고 더 이상 그들의 혼란스러운 세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단단한 껍질 속에 갇힌 현실을 보지 못하는 존재와 마주했을 뿐입니다. 부디 이 알미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건강한 관계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주변에 마치 자신만의 견고한 성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사람 때문에 깊은 좌절감이나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상식적인 현실 인식이 전혀 통하지 않아 결국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단단한 껍질 속 세계, 나르시시즘의 심리적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치유와 깨달음의 빛을 전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명료함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은 치료될 수 있는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하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NPD는 현대 심리치료가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아주 완고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저의 오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치료가 가능하다면 어떤 핵심 요소들을 건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역설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보려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과 그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첫 번째 핵심 좌표는 바로 분열입니다. 한국말로는 흑백 논리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즉 사람, 상황, 제도,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완벽하게 선한 것과 절대적으로 악한 것 단 두 가지로만 구분하는 극단적인 방어기제입니다. 그들에게 회색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왜 일어날까요? 대부분 혼란스럽고 모순된 양육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 아이는 부모로부터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받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는 정말 특별해, 너는 신의 선물이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완벽해 라는 극단적인 칭찬과 이상화를 경험합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기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최고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지만 그 정도가 훨씬 극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너는 끔찍해,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는 식의 직접적인 비난이나 혹은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끔찍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한 아이에게 동시에 쏟아질 때 아이의 내면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현실 자체가 자신을 파괴하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결국 아이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면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자기 자신을 신처럼 위대한 나와 악마처럼 끔찍한 나라는 두 개의 비현실적인 초자아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흑백의 틀에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과의 첫 번째 단절 지점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두 번째 핵심 좌표인 망상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망상을 넘어 해리성 정신증의 한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실제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끊임없이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현실을 왜곡하고 편집하여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즉 자신만의 망상적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좌표는 과대성입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거창하고 과장된 모습을 보일까요? 이는 내면에서 벌어지는 두 초자아의 끔찍한 싸움 때문입니다. 나는 위대하고 특별하다는 목소리와 나는 끔찍하고 가치 없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충돌하며 극심한 불안을 유발합니다. 흔히 나르시시스트를 과대형과 취약형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이 과대성과 취약성의 주기를 오갑니다. 끔찍한 나라는 부정적 초자아가 활성화될 때 그들은 극도의 취약성을 경험합니다. 이 고통은 단순한 우울감이나 자존감 하락의 차원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붕괴되는 듯한 죽음의 공포, 완전한 파멸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삶은 자신이 끔찍하다는 증거가 될 만한 모든 데이터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불안한 전투의 연속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나, 즉 어떤 점은 좋고 어떤 점은 부족한 보통 사람으로서의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경이롭고 완벽한 나 아니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위대하다는 망상에 필사적으로 기댑니다. 이 망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시나리오를 조작하고 상황을 통제하며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해줄 피드백을 최대한으로 얻어내려 합니다.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며 거짓 현실을 만들고 그것이 진짜 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네 번째 좌표는 그들이 일종의 사이비 종교의 교주이자 신도라는 점입니다. 그 종교의 신은 바로 자기 자신, 더 정확히는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 자아입니다. 이 거대하고 망상적인 거짓 자아는 마치 고대의 파괴적인 신, 몰렉처럼 끊임없이 인간 재물을 요구하는 탐욕스러운 존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에는 이 재물을 삼키려는 거대한 아가리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불 속에 던져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그 제물이 되어 잡아먹힐 것이라는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끔찍한 나라는 내면의 악마로부터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타인을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기만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조차도 상대를 제물로 묶어두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다섯 번째 좌표는 거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현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 그들 자신이 부모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에는 항상 관객이 필요합니다. 관객이 박수를 쳐줄 때, 그리고 부모가 그 반사된 영광을 누릴 때만 자신의 가치를 느끼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직접 사랑할 수도, 당신을 직접 사랑하는 데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순수한 사랑을 표현할 때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극심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어른 대 어른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그들은 자신의 통제권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과거 자신에게 행해졌던 일을 당신에게 그대로 반복합니다. 즉, 당신을 도구화하고 대상화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는 사랑이 부재하고 친밀감을 혐오하는 세계입니다. 진정성이나 취약함은 그들에게 사치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7번째 좌표는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껍질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 특히 모순된 메시지가 주는 인지 부조화를 피하기 위해 이 단단한 껍질 속으로 후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껍질 안에서는 오직 너는 위대하고 특별하다는 긍정적인 초자아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이 거짓 자아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그 정보를 즉시 부정하고 왜곡하고 삭제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들과 진실을 놓고 씨름하려 할 때마다 대화가 겉도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분명 이렇게 말했잖아, 우리 이렇게 약속했잖아 라고 말해도 그들은 아니, 그런 적 없어 라고 태연하게 답합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당신을 향한 가스라이팅은 사실 그들 자신을 향한 거대한 가스라이팅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당신 역시 그 미친 껍질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들은 결코 현실의 당신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내재화된 대상으로서의 당신과만 상호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상태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치료를 통해 그들의 핵심 신념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흑백 논리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세상과 자기 자신이 그저 평범할 수 있다는 것, 천사도 악마도 아닌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재학습시켜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세상이 사실은 안전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경험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는 그들의 모든 방어기제가 바로 그 껍질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껍질이 깨지는 순간 그들은 어린 시절의 그 끔찍한 파멸감을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그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기에 그들은 결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껍질에 균열을 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종교적 신념의 변화, 임사체험, 혹은 강력한 영적 경험과 같이 기존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을 겪은 후에 변화하는 극소수의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을 촉발하여 새로운 회로를 만들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변하고 싶다는 의지만으로는 수십 년간 견고하게 쌓아올린 이성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주변에서 이 거짓 현실을 지지하고 유지시켜주는 플라잉 멍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을 받아 피해자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순진해서 속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상황을 즐기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내면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이 여정의 목적은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작동 방식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왜 그토록 상처받았는지 깨닫고 더 이상 그들의 혼란스러운 세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단단한 껍질 속에 갇힌 현실을 보지 못하는 존재와 마주했을 뿐입니다. 부디 이 알미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건강한 관계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주변에 마치 자신만의 견고한 성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사람 때문에 깊은 좌절감이나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상식적인 현실 인식이 전혀 통하지 않아 결국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단단한 껍질 속 세계, 나르시시즘의 심리적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치유와 깨달음의 빛을 전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명료함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은 치료될 수 있는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하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NPD는 현대 심리치료가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아주 완고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저의 오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치료가 가능하다면 어떤 핵심 요소들을 건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역설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과 그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첫 번째 핵심 좌표는 바로 분열입니다. 한국말로는 흑백 논리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즉 사람, 상황, 제도,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완벽하게 선한 것과 절대적으로 악한 것 단 두 가지로만 구분하는 극단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그들에게 회색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왜 일어날까요? 대부분 혼란스럽고 모순된 양육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 아이는 부모로부터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받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는 정말 특별해, 너는 신의 선물이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완벽해 라는 극단적인 칭찬과 이상화를 경험합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기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최고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지만 그 정도가 훨씬 극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너는 끔찍해,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는 식의 직접적인 비난이나 혹은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끔찍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한 아이에게 동시에 쏟아질 때 아이의 내면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현실 자체가 자신을 파괴하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결국 아이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면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자기 자신을 신처럼 위대한 나와 악마처럼 끔찍한 나라는 두 개의 비현실적인 초자아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흑백의 틀에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과의 첫 번째 단절 지점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두 번째 핵심 좌표인 망상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망상을 넘어 해리성 정신증의 한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실제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끊임없이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현실을 왜곡하고 편집하여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즉 자신만의 망상적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좌표는 과대성입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거창하고 과장된 모습을 보일까요? 이는 내면에서 벌어지는 두 초자아의 끔찍한 싸움 때문입니다.
나는 위대하고 특별하다는 목소리와 나는 끔찍하고 가치 없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충돌하며 극심한 불안을 유발합니다. 흔히 나르시시스트를 과대형과 취약형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